여러분 반갑습니다. 3교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능 국어 만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 만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함께 우리 수능 국어 만점에 필요한 독해법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도요, 우리 퀴즈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퀴즈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 상품에 대한 안내 이제 잠시 후에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고요. 또 이 3교시까지 함께 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이거에 대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세트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 경제 세트 만나면 아무래도 이거 경제야 하면서 좀 더 이제 긴장을 하기가 쉬워요. 이 경제가 말도 어렵고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독해에서 해 영역, 머리를 자꾸 많이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진짜 이번 시간에 여러분 잘 듣고요. 이번 시간에 어떻게 이 경제 세트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잘 익혀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경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공부할 때요, 쉬운 거 100개보다는 어려운 거 하나를 가지고 10번 반복해서 보는 게 훨씬 좋은 공부니까 좀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이 1교시, 2교시, 3교시 공부한 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또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는 복습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이제 계획 잘 세워서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식 것을 완전하게 만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자, 이거 이제 탑재되면서 이제 또 후기 게시판도 있을 거예요.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무엇을 공부하는지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경제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법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공부하냐? 우리 만점 받을 거니까. 그쵸? 만점 주인공 될 거니까. 요즘 최근에 경제가 자꾸 나오니까 그 경제 잘하기 위한 방법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자, 여기에서 상품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퀴즈 맞힌 학생들 2명의 학생에게요, 스터디 플래너 이제 제공할 거고요. 1교시랑 2교시 때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스터디 플래너 보여줄게요. 자, 요거 공부일기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텀블러가 있습니다. 네, 텀블러 가고요. 그 다음에 펭수 스티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예쁜 쇼핑백에 간다라는 사실 여러분, 네, 펭수 귀엽지 않아요? 네, 좋아요. 자, 여기 상품 안내 드렸고요. 열심히 함께 공부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공부하면 그만큼 또 역시 실력 향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이제 수업하는 거라면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한 명 한 명 얼굴 보면서 눈빛 교환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지금 댓글로 이제 함께 이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좀 막 하다 보면 못 보는 댓글도 좀 있고 그래요. 이제 그건 좀 여러분이 양해를 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댓글 좀 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고요. 자, 여기 경제 세트의 특징과 이제 독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볼게요. 경제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요소도 굉장히 많은 것처럼 여기 지금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개념이란 말이 있어요. 이 개념은 좀 지겹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1교시 때부터 얘기했어요. 개념을 자꾸 이해를 하는, 자, 독똑똑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똑똑한 공부가 아니에요. 독똑똑만 하지 말고 해까지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 이 개념을 이해하는 연습 많이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낯선 개념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들이랑 친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원리 방법에 관한 이제 정보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옆에다 좀 적으세요. 자, 적을 준비 됐나요? 적을 필요가 있는데 원리에 관한 정보는 여러분이 지문에서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자, 이거는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거예요. 뭐뭐면 뭐뭐다. 그래서 이렇게 적읍시다.
뭐면 뭐뭐다. 그 다음에 뭐뭐일수록 뭐뭐다. 그 다음에 뭐뭐에 따라 뭐뭐다. 그리고 비례, 반비례 관계. 적었어요? 적었냐고. 자, 여기 뭐뭐면 뭐뭐다, 뭐뭐일수록 뭐뭐다, 뭐뭐에 따라 뭐뭐다.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제 지문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은 내가 나의 점수를 걸고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풀고, 문제를 못 풀면 점수가 떨어지고, 그러면 슬픈 일 생겨. 그죠? 자, 우리에게는 기쁜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적어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근래 몇 년간 이 개념이나 원리에 관한 정보를, 이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사칙 연산에 관한 내용으로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칙 연산은 알죠? 덧셈, 뺄셈, 곱셈, 하나 더 나눗셈, 그죠? 나눗셈. 이 사칙 연산에 관한 정보로 이 원리를 제시를 하면 무조건 문제 해결하는 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는 자 B분의 C라고 해요. 이때 자 요 C 값은 고정돼 있다고 해봐요. 요 C 값은 고정돼 있다고 할 때 A랑 B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자 B 값이 커지면 A는 어떻게 되죠? 자 답해봐요. A는 어떻게 됩니까? 잠깐 시간을 줘요.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댓글 올라오는 거랑 약간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좀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는데 A 어떻게 됩니까? B가 커지면 A는 저희 B가 분모값이니까 반비례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거 인과관계잖아요. 인과관계. 결국 B가 커지면 A는 작아진다. 뭐뭐면 뭐뭐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칙연산 시간에는 이런 이 원리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A가 무엇인지, A는 B분의 C다.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이런 식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는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 원리를 사칙연산으로 설명하면 무조건 문제 해결의 키예요. 덧셈도 마찬가지예요. A는 B 더하기 C다. C가 고정되어 있을 때 B가 커지면 A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요거 여러분 경제 읽을 때 잘 주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계가 있으면 단계 끊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 어려운 경제의 특징인데 문제 상황과 그 다음에 그와 관련 있는 대안 방안에 관한 정보가 제시가 되는데 요 문제 상황이나 대안 방안을 요 내용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어렵게 만드냐면 어떻게 어렵게 만들 것 같아요? 어떻게 어렵게 만드냐면 바로 이 개념이나 원리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원리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 혹은 이 대안 방안에 대해서 개념이나 원리 적용해서 이 대안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지점을 물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출 경제 분석해 보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이나 대안 방안은 일단 여러분이 이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은 한 개인데 한 개. 요거는 문대 패턴인데 요즘 최근에 경제지문에 이런 문대 패턴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런 문대 이런 것들이 원리나 개념과 관련된 정보랑 엮여 있다. 정리했습니까? 이해했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 경제 여러분 이 표나 그래프 많이 나와서 또 더 어렵죠. 그쵸?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표나 이 그래프 나왔을 때 이거 오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반드시 잘 알고 갑시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잘 해결을 못하는 거거든요. 방법 알려줄 겁니다. 자, 대표 패턴은요. 개념 더하기 이제 원리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 뭐 여러분 알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특징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독파법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사실은 한 번만 그냥 읽어봐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짚어보면
여기 들어갈 말 사칙연산 뭡니까? 바로 개념, 특히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과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가 사칙연산으로 지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키가 된다. 그 키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또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도 연습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지금 개념 원리 아주 잘 익히고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에도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변화 형성이나 과정에 관한 정보는 단계 간의 차이점에 주목한다. 예, 단계 있으면 그냥 단계 끊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문제 상황 제시되어 있으면 이 문제 상황의 개념이나 원리 방법을 적용해야 돼요. 이때 우리 1교시에 공부한 사고 방법 대응시키기 해야 돼. 대응시키기.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하여 이제 문제 상황의 원인이나 결과에 관한 내용이 선택지에 적절하게 서술되어 있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보기에 이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대응시키길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1교시에서도 강조했었고 2교시에서도 강조했었죠. 그렇죠? 보기를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보기랑 지문이랑 대응시키기를 잘하면 그걸 바탕으로 추론을 잘할 수 있어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또 이어진 걸 보면 여기 이제 방법적인 이제 측면 이제 나옵니다. 시험지 딱 받았어요. 시험지 딱 받았는데 경제가 이제 막 풀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딱 보여. 문제를 탁 봤더니 문제에 표나 그래프가 있는 거야.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단 독해하기 전부터 표나 그래프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항목을 확인하고 그 항목에 용어가 있을 거예요. 그 용어를 딱 확인을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하는 거예요. 그 독해를 할 때는 항목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게 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요게 그 항목에 딱 나와 있는 것. 그래프라고 한다면 X축, Y축, 그 다음에 그 그래프 안에 어떤 그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X축, Y축, 그래프의 내용 요소, 그 항목과 관련된 개념 원리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라고 한다면 가로 항목, 세로 항목, 뭐 세로 항목에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런 건 의미 없는 거고, 용어, 어떤 말, 좀 어려운 말들 있으면 그 말들과 관련 있는 이게 반드시 있어, 지문에. 알겠어요? 그러면 나는 자, 문제 풀 때는 요걸 주목하고 요거를 표시해 놓고 요걸 잘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이제 무조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서 문제에 가져다가 사용을 해서 답을 고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 뭘 잘해야 되냐면, 그래프가 있으면 독해 과정에서요, 지문과 그래프의 내용 요소를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시키기를 하면요, 문제 답을 더 잘 고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번 시간에 같이 해볼 거예요. 준비됐죠? 네, 좋아요. 우리 해보겠습니다. 교환에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예제로 제시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첫 번째 제시되어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 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합니까? 지금 라이브인지 막 묻는 친구들이 있네요. 라이브예요, 지금. 네. 오네어잖아요. 라는 답도 있네요. 신별림 학생. 네, 좋아요. 좋은 누구예요? 이별진 학생 선생님 최고. 네, 좋아요. 여러분이 더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더 최고죠. 그렇죠? 좋아요. 자, 우리 표 있습니다. 여기 뭘 봐야 된다고? 표의 항목을 봐야 된다고. 독해하기 전에. 그러면 표의 항목을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기간이 나눠져 있구나. 이건 뭐 큰 의미는 아닌데, 자, 이런 용어를 잘 보라고. 이런 용어를. 알겠어요? 다음 물가 상승률 하나 딱 짚었어요. 그리고 기간이 나눠져 있다. 까지 짚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문 읽기 전에 이걸 먼저 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보는데, 여기 이 지문에 이제 통화정책은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1문단이에요. 1문단인데 통화정책에 뭐가 나와 있냐면 개념이 나와 있는 거예요. 통화정책이란 뭐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통화정책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으니까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으면 이거는 나 개념 있는 말이야 라고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개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채권을 매매하는 거예요. 채권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채권이라는 거는 돈 빌려주고 받는 증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돈 빌려주고 받는 거. 그러면 이자를 또 받겠죠.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게 공개시장 운영이다. 그러면 금융시장에 이 이자율이 있는데 이거를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에 접근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약자로 좀 적어 놓을게요. 공개시장 운영. 자, 요것의 개념은 은행 같은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채권 매매해 가지고, 자, 이런 채권 매매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이자율, 이 이자율을 기준금리에 접근시키는 겁니다. 개념 중요하니까. 일단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리를 이해하는 거고, 그 원리가 문제 상황이나 대안 방안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다음인데,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 또 이제 강조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선생님이 분필가루를 먹었어요. 좀 분필가루를 삼키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이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돼 있는데, 채권에 관한 배경지식이 사실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조금 필요하면 좋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이 내용이 연계규제에 있었어요. 이거 출제될 당시에. 그러면 채권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 이해하는 데 도움 됐겠죠? 그러니까 독서의 연계는 그런 식으로 나의 배경지식으로 여러분이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걸 통해서 사고 훈련도 하고, 그래서 나의 사고 능력도 기르고 배경지식도 쌓고, 이게 연계규제 공부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을 매수한다고 됐는데요. 채권을 매수한다는 건 중앙은행이 쉽게 얘기하면 채권을 사는 거야. 그러면 채권을 샀으면 그 채권에 적혀 있는 돈을 줘야죠. 풀어야 돼. 그러면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져. 통화량이 많아지면 흔해지는 거예요. 흔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흔한 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가치가. 이해하죠? 그러면 통화의 가치는 뭘로 나타내느냐? 이자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자. 내가 돈을 빌렸을 때 1,000원 빌렸는데 그 1,000원 빌린 거에 대해서 100원 이자 내는 거랑 그 다음에 150원 이자 내는 거랑 당연히 가치가 다르잖아요. 1,000원의 가치가. 150원 내는 게 더 가치가 1,000원의 가치가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앙은행이 자 여기 뭐뭐면 뭐뭐다 나왔어요. 지금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푸니까 통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자율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대비되는 짝으로 견주기로 읽었어야 되는데 채권을 매도해 채권을 자 줘요 은행한테. 그러면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채권을 매도한다고 한다면 채권을 이렇게 주면서 그 준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민간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통화를 걷어들이겠죠. 받겠죠. 그럼 시중에 통화량이 줄어들어. 그러면 통화량이 줄어들면 귀해지는 만큼 가치는 커져. 그러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런 뭐뭐면 뭐뭐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결국 문제 해결의 키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의 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권을 매수하면 결국은 이자율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런 게 이제 문제 푸는데 필요한데, 근데 이 지문은 학생들이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여기서 한번 원리가 나오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거 보세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자율이 하락되면요, 아무래도 통화량이 이제 많아진 상태에서 이자율이 이제 하락하게 되니까 그 통화량 많아진 거를
경제 주체들 가게에서도 뭐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뭐 기업에서도 돈을 많이 빌릴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활성화가 돼요. 그런 경기가 활성화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말 딱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거 별표 3개. 이거 왜 별표 3개 돼요? 방금 전에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바로 표의 항목으로 봤잖아요. 물가상승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바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표의 항목과 관련 있는 원리가 나오는 거야. 그쵸? 네. 댓글에 보니까 네, 매수랑 매도, 네, 매수는 사는 거고 매도는 파는 거예요. 네, 그런 또 설명을 또 친절하게 해주고 있네요. 아주 좋아요. 서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물가 상승률 나왔으니까 이제 주목해야죠. 그러면 아무래도 시중에 통화가 많아지니까 통화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가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또 견주기 이번에는 이제 이자율이 상승하면이에요. 이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이제 위축되면서 자, 이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가 결국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건데 이자율이 자 여기 하락하면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된다? 오른다. 그 다음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거 그 아까 표 있는 그 문제 해결하는 키 될까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 해결의 키를 독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채권을 매수해서 결국은 이 이자율 상승 하락 요렇게 이자율 상승 하락하게 만들어서 기준금리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뭐다? 공개시장 운영 이 개념까지 원리와 관련지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읽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뒤에 이제 이어지는 설명이 또 뭐냐면 이 지문은 개념이 또 하나만 나온 게 아니야.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개념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또 다른 개념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대요. 선제적이라는 거는 여러분 먼저 하는 거야. 먼저 아주 먼저 앞서서 딱 정책적으로 그 정책을 실시해 가지고 나중에 생길 일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놓는 겁니다. 선제적이어야 되는 건데요. 즉 미리 대처해야 되는 건데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요. 자,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보는 순간 앞에 것을 여기다 갖다가 대응시켰어야지. 공개시장을 운영을 실시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한다는 건 결국은 요 기준금리에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접근시키는 거죠. 요 기준금리 결정한 거에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접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접근시키는데 효과가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거는 시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으면 나 개념 있는 말. 그래서 정책 외부 시차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 우리 정책 외부 시차의 이제 개념까지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이어지는 것들은 어렵지 않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제성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때에 먼저 실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외부 시차로 제때에 먼저 제대로 실시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 정책 효과가 발현되게 되면 경계 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는데 이게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 금리 내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가뜩이나 경기가 활성화됐는데 거기에 통화량이 더 많아지면서 과열될 수 있어요. 경기가 과열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거야. 너무나 많아지면 부작용이 또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제 잘 해야 된다. 그 말은 결국은 그 시차 앞에서 말한 요 개념을 얘기하면 정책 외부 시차 요거 고려해서 그 시기에 딱딱 맞게끔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우리 지문 함께 이제 봤습니다. 지문 함께 봤는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도 이제 여러분 한번 지금 빨리 한번 봐요.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기를 보면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여기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계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4%로 유지되고 있대요. 여기 기준금리가 4%로 유지. 기준금리란 말 우리가 지문에서 개념과 원리 이해할 때 중요하게 봤던 말이니까 요 보기 읽을 때도 주목해야지. 그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제 각 분기 물가 변동 요인은 이제 서로 관련이 없다고 딱딱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문에서 설명한 것만 고려해라 이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경제학자 병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매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 매분기 2%로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 표와 관련해서 지금 1분기는 2%인데 2분기에 3%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1%포인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겠네. 여기도 1%포인트만큼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죠. 지금 다시 2%를 유지한다고 주장한 거니까. 맞죠? 그래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자, 여기 문제 상황.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러한 이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3%,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이 좀 높다라는 거죠. 요 높다라는 이 문제 상황. 요 문제 상황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방안을 경제학자 병이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4%로부터 1.5%포인트만큼 변하면 물가상승률은 위표의 각 분기값을 기준으로 1%포인트만큼 달라진대요.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1%포인트만큼 달라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물가상승률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옆에 보면 낮춰야 되죠? 낮춰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만큼 낮춰야 되니까 요 1.5%포인트만큼 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 요거 1.5% 이만큼 요걸 어떻게 변하니까 낮춰야 될까요? 높여야 될까요? 요걸 생각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데 계속 볼게요. 기준금리 조정과 공개시장 운영 정책을 실시한대요. 기준금리를 바꾸고 그럼 기준금리를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한다는 얘기는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에 가깝게끔 이제 일치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시작이 1월 1일, 그 다음에 4월 1일에 수행이 된대요. 그 다음에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 그러면 한 분기 지난 다음에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지금 문제 해결에 필요한 키를 찾아놨어요. 지금 문제 해결에 필요한 키를 찾아놨는데, 자, 문제에 제시된 상황은 경제학자 병은 지금 2분기에도 2%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3분기에도 2%. 즉, 요걸 1%포인트만큼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야 이런 문제 상황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낮춰야 돼. 그렇죠? 키 찾아놨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낮춰야 되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야 돼. 그러면 요 이율,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높여야 되는데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높인다라는 건 기준금리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공개시장 운영정책을 실시한 게 되잖아요. 여기 보기의 상황은 공개시장 운영정책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준금리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금리부터 높이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에 높인 다음에 이거에 이제 가깝게 이거에 일치하게끔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높아지게끔 만드는 거지. 그러해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1%포인트 낮춘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준금리 4%를 아까 유지한다고 했어요. 4%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이자율을 높여야 되니까 그래야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니까 여기에다가 1.5%포인트를 더해야지. 그쵸? 이렇게 더해서 높이면 그럼 기준금리를 결국은 5.5%로 인상하는 것이고, 이렇게 5.5%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공개시장 운영 정책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요 5.5%에 가깝게 만들면 물가상승률도 그에 맞게끔 떨어진다. 그쵸? 그러면 1번하고 5번 중에 어떤 게 답이에요? 이 문제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인 건 같은데 이거 판단을 잘 못해서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짚으면 여기 물가 상승률을 낮춰야 되는 상황, 그렇죠? 이거는 시장의 이자율이 높아져야 되는 상황. 그럼 시장의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부터 높여서 시장의 이자율을 이 높인 기준금리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처음에 기준금리 이제 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1% 변화시키는 기준금리의 요 양은 문제 보기에서 1.5%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올려줘서 5.5%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에 5.5%로 인상하는 것이고, 그러면 인상하면 여기 1월 1일에 인상하면 정책 외부 시차가 한개 분기니까 이때 요 4월 1일 요때부터 1% 낮아져서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4월 1일에도 기준금리 결정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 요 1분기 지난 다음에 정책 외부 시차가 1분기 후니까 요때도 2%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죠. 계속 유지가 되려면 요걸 5.5%를 유지를 해야지. 여기에다가 다시 또 1.5%를 더하면 요 2%에서 1%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요거 짧은 시간에는 요 내용을 선생님 설명하는 대로 또 다 따라오지 아마 못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푼 과정이에요. 방법이에요. 방법.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방법을 익히세요. 독해하기 전에 표 봤다 안 봤다? 표 봤다. 그렇죠? 그리고 그 표와 관련된 개념이나 원리를 문제 해결의 키로 찾았다. 그리고 이렇게 찾은 문제 해결의 키로 문제를 적용해서 풀었다. 이 과정, 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잘 수행하는지를 강의 끝난 다음에 한번 다시 하면 완전히 이제 여러분 끝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정리하면 개념, 원리, 이 문제 해결의 키를 잘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요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추론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이제 경향과 관련해서 알고 가면 돼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몇 분 남았나요? 지금 몇 분 남았어요? 자, 우리 다음 문제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시간을 좀 보고 확인을 하고 할게요. 네, 17분 남았대요. 자, 여러분 이제 또 17분 마저 바짝 주목을 합시다. 자, 여기 그래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볼 건데, 일단 교환 갖고 있는 학생들은 지문에 이 그래프가 있다라는 걸 금방 딱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프 나오면 뭐 확인하라고요? Y축, X축. 그러면 A의 수량, 자, 아니 A래. 자, YJ의 수량, 그 다음에 XJ의 수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있고, 요 선이 있는데, 하나는 예산선, 이렇게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보라고. 무차별 곡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상품의 수량, 예산선, 무차별 곡선. 그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문제에도 그래프가 있어. 봤더니 상품의 수량,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이 곡선은 뭘까요? 이 곡선은 무차별 곡선이겠지. 방금 전에 봤잖아요.
이 직선은 뭘까요? 예산선. 이렇게 독해하기 전에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요소를 확인하라고. 표의 항목을 확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알겠죠? 좋아요. 오, 무차별곡선 오랜만이다 하면서 이 별정 학생이 무차별곡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네, 좋아요. 여기 이제 지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그렇다면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력이 어떻게 변할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제의 또 기본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소득 효과랑 그 다음에 대체 효과를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했어요. 요거 견주기로 대비되는 짝으로. 경제학에서는 배경지식으로 좀 여러분이 알 걸 하나 설명하면, 가격이 변화할 때 이런 소비자의 구매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소득 효과의 측면과 대체 효과의 측면으로 구별해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소득 효과는 소득 효과, 대체 효과는 대체 효과, 이거 두 개가 구별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소득 효과 생각할 땐 소득 효과만 생각해야 돼. 대체 효과 생각할 때는 대체 효과만 생각해야 되고, 이건 서로 구별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막 같이 엮어가지고 막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 터지고 이해 안 돼요. 딱 그냥 구별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득 효과는, 자, 여기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량 변화와 관련된 효과인데, 자, 그렇다면 당연히 먼저 가격이 변화하겠죠?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1,000원이 있어. 1,000원이 있는데 처음에 100원일 때는 내가 나한테 1,000원이 있으면 10개 살 수 있잖아요. 가격이 100원이면. 근데 나한테 1,000원이 있는데 가격이 200원 됐어. 그러면 10개 살 수 있던 것이 5개밖에 못 사. 그렇죠? 바뀌어요. 상품의 양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1,000원이 처음에 상품 10개를 살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10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5개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바뀌었어. 그렇죠? 그것은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1,000원 나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나의 돈이 가치가 줄어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배경지식으로 알도록 하세요. 실질 소득이 그럼 변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든 건 이겁니다. 선생님은 한 상품의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오르는 걸 얘기했지만, 여기서 얘기를 든 것은 한 상품의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예를 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더 많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돈, 이 나의 예산의 가치가 커진 거예요. 이렇게 나의 예산의 가치가 커졌다라는 것은 실질 소득이 늘어났다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실질 소득이 늘어났다라는 이 측면,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이거예요. 요걸 배경 지식을 알아두도록 하세요. 특히 이제 올해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 이거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입니다. 요거 배경 지식을 알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과 관련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체 효과는요. 대체 효과는 자, 대비되는 자 견주기로인지 알아야 될 텐데, 이것도 똑같아. 가격이 일단 변하겠죠.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하는데, 여기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짝이 있는 상품이 있어요. 짝.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품과 다른 상품 사이에 상대 가격이 이제 변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말 짚었어요. 상대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 가격이 변하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뭐 하락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가격 하락한 걸 좀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런 소비량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 건데,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배경 지식, 소득 효과는요, 한 상품의 가격 변화와 관련하여 실질 소득이 변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대체 효과는 제품의 상대 가격이 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 덧붙이자면, 소득 효과는 상대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실질 소득이 이제 변하는 걸 따지고, 대체 효과는 실질 소득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상대 가격이 변하는 걸 따지는데, 뭐 그런 건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고, 일단 지금 짚어준 대비되는 짝을 잘 짚었어야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노란색에 표시되어 있는 말들 이해했죠?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이 노란색 부분 주목한 상태에서 다음 볼게요. 지문에서 이제 이 그래프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문에서 이제 이 그래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이 그래프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개념이에요. 예산선이란 주어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묶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콜라
피자 예산선이 있어. 나한테 1,000원이 있어. 근데 피자 100개 살 수 있고 콜라 500개 살 수 있어. 그러면 이거 결국 뭐냐면 콜라는 가격이 얼마예요? 자, 피자 하나도 안 샀을 때 콜라 500개 살 수 있으니까 콜라 2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콜라 하나도 안 샀을 때 피자 100개 살 수 있으니까 피자는 10원이죠. 그죠? 네, 요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점은 결국은 이 점은 피자 0개, 콜라 500개. 그 다음에 여기 이 점은 콜라 0개, 피자 100개. 그 다음에 여기 이 점은 또 콜라랑 피자의 또 재와 묶음, 그 조합을 나타내는 점이겠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점들이. 그래서 여기 이 예산선이라는 거는 나한테 주어진 예산이 있을 때 그걸로 구입할 수 있는 재와의 묶음을 나타낸다라고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했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 이거 무차별이에요. 차별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만족감입니다. 동일한 거야. 그래서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재와의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점이 나타내는 이 효용, 만족감이나 이 점이 나타내는 효용, 만족감이랑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차별, 무차별. 그렇게만 개념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이만큼 여기에 다 효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효용이 똑같은 요 곡선이 있는데 요 주어진 예산으로 주어진 예산에서 요 G라는 재와의 묶음이 있을 것이고 요 G라는 재와의 묶음이 요 무차별 곡선과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예산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사서 최대 효용을 구할 때 요 접점 여기에서 최대 효용을 얻을 수 있죠. 이건 요거보다 이거 효용이 작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접할 때 이게 최대 효용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 요 G를 균형점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배경지식을 알면 좋겠고.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읽기를 한 거냐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의 개념을 이해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 그래프를 여기서 이제 잠깐 봤으면 요령이 있는 학생이에요. 요령이 있는 학생. 이건 어디 있는 그래프예요? 문제에 있는 그래프. 우리가 아까 지문 읽기 전에 문제에 수량, 그 다음에 예산선, 무차별 곡선 있는 거 확인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보고서 예산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 혹시 아까 예측하기 할 때 이거 그래프를 확인을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예산선, 무차별 곡선 이렇게 확인을 하라고 대응시키라고. 알겠죠? 그래서 지문의 내용이랑 이렇게 그래프를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시키면 잘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잠시 후에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동일한 효용을 준다. 효용이 똑같아. 효용이 똑같아. 그리고 여기 원점에서 멀리 있을수록 당연히 효용이 어떻게 된 거겠어요? 크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당연히 효용이 큰 거지. 왜냐?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여기 x제도 더 많이 살 수 있고, 그렇죠? 여기 y제도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사니까 더 많이 가지니까 효용이 크겠지. 그죠? 그래서 요 뭐뭐일수록 뭐뭐다. 요것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겼어야 돼요. 이런 거 알겠죠?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그럼 개념과 관련된 이제 원리를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지문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진짜 잘했어야 되는 게 나오는데 소득이 늘면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앞에 견주기를 통해서 대비되는 짝으로 실질 소득의 변화, 소득의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짚었던 건 뭐지? 이거 소득 효과잖아.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여기서 대응시키기를 했어야 되는 거야. 앞에 제시되어 있는 소득 효과에 관련된 내용 여기다 갖다 딱 적용해서 소득 효과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야 돼요. 이 소득이 늘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이제 더욱 멀리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는 만큼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효용이 커지지. 그렇죠? 그리고 이 소득 효과는 상대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따지는 건데요. 그러면 예산선이 평행 이동하겠죠. 왜냐? 효용이 커졌으니까. 요 예산선은 평행 이동한다고 하면 요거는 다시요. 상대 가격은 변하지 않았고요. 소득이 늘었어. 그러면 소득이 는 만큼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살 수 있는 걸로 이동하겠죠. 더 많이 살 수 있는 걸 나타내는 걸로. 그래서 예산선이 평행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행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이걸 여러분이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에 있는 그래프에서 요거에 대응하는 요소를 찾았어야 돼. 이걸 잘했어야 되는 거야. 자, 이건 문제에 있는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서 평행 이동한 거 뭐예요? 이동한 거. 예산선이 바뀐 거. 예산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건 평행 이동이 아니잖아.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간 게 평행 이동이지. 이렇게 평행 이동을 찾으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하면 여기 E'에서 이 D'으로 간 게 평행 이동. 그러면 이게 소득 효과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 소득 효과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소득 효과와 관련해서 소득이 늘었을 때 소비가 느는 건 정상제, 소비가 주는 건 열등제에서 쇠고기랑 돼지고기 예를 들어놨어요. 개념도 이해를 하고요. 개념 출제 요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하면서 한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재화의 가격만 오르면이란 말이 있어. 이거 자, 선생님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하나씩 물으면서 못 하겠는데 그래도 물으면 이거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재화가 있는데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거 앞에 있는 말 어떤 말과 대응하는 거예요? 상대 가격이 바뀐 거지. 그쵸? 상대 가격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요거 상대 가격이 바뀌었다라는 거랑 딱 대응시켜서 상대 가격의 변화는 자, 무슨 효과랑 관련이 있다? 대체 효과.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실질 소득의 변화는 소득 효과, 상대 가격의 변화는 대체 효과 이런 거 딱 머리에 입력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 갖다 대응시키란 말이에요. 이거 대체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 소비자는 동일한 만족을 위해 가격이 오른 재화의 소비를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재화의 소비를 늘려 동일한 효용을 추구한다. 여기서 또 중요한 말, 동일한 효용. 그러면 무차별 곡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동일한 효용이니까. 무차별 곡선 안 바뀌고 효용이 같은 그 무차별 곡선에서 위치만, 점만 바뀌어야지. 그러면 그거를 문제에서 또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문제에서 찾으면 처음에 예산선이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무차별 곡선이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접점이 이제 여기 2잖아, 2. 그러면 이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서 위치가 바뀐 거. 2에서 2'으로의 변화네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 보면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한 소비를 이만큼 늘렸어요. 그쵸? 여기에서 가격이 떨어진 만큼의 소비를 이만큼 늘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이 말이에요. 지금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이 최대 효용을 얻는 균형점이에요. 근데 이 균형점이 바뀌었어. 그러면 당연히 요거에 접하는 점, 요거의 접선, 요 접선이 다시 예산선이 돼야죠. 그쵸? 그럼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진 거죠?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는 이건 뭐예요? 이건 대체 효과. 이렇게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기울기의 절대값은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이 달라진 건데, 기울기의 절대값, 자, 100분의 500이죠? 요 교환 비율이에요, 교환 비율. 상대 가격의 교환 비율. 그래서 콜라 5개랑 피자 하나랑 같은 거죠? 그쵸? 이것도 같이 배경지식으로 알고 가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문제에 있는 그래프랑 지문의 내용이랑 대응시키면서 읽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문제의 답을 지금 독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찾은 거예요. 다 찾은 거예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판단하는 건데 여기 문제 상황은 이제 뭐냐면 이걸 좀 깨끗하게 지울까요? 자, 지워보면 여기 그래프가 있습니다. 문제 상황은 조각 피자 한 개의 가격이 4,000원, 콜라 한 개의 가격이 2,000원이고요. 소비자는 한 주에 이제 10만 원 가지고 조각 피자랑 콜라를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조각 피자 10개, 콜라 30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처음엔 균형점이었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바뀐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퀴즈 나가야 되겠는데,
2에서 2'으로 변하는 것과 그 다음에 2'에서 더블 2'으로 변하는 것. 이거 각각 어떤 개념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벌써 뭐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순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2에서 2', 2'에서 이제 더블 2', 요거 순서 딱 맞춰서 답 잘 쓴 학생 좋아요. 상품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문제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주에는 조각 피자 10개, 콜라 30개인 자 이렇게 소비자가 선택했는데 두 번째 주에 콜라 가격은 그대로고 조각 피자 가격만 내렸대요. 그러면 이거 요 조각 피자의 가격만 내렸으니까 이제 그 변화가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에 여기에서 1로 바뀌었다가 1로 바뀌는 변화가 두 번째 주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다 이해를 했는데 어떤 이해를 했냐면 자, 2에서 2'으로 바뀌는 것은 대체 효과. 그 다음에 2'에서 2'으로 바뀌는 건 소득 효과.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문제 판단 쉬워요. 결국은 독해하는 과정에서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 요소, 특히 이제 개념이나 그런 원리를 이해를 했고 그와 함께 그런 내용을 다 이해를 해놓으니까 결국 선택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서술이니까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3번 보세요. 동그라미에 X예요. 조각피자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조각피자 구입량이 늘었으니까 이렇게 조각피자 가격이 내려간 거는 가격의 변화와 관련하여 구입량 변화는 소득효과의 소득효과랑 그 다음에 대체효과의 이제 측면에 생각할 수 있는데 소득효과의 측면에 생각하면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소득효과가 나타난 실질 소득이 늘어난 상황에서 더 많이 구입하면 정상제죠. 네, 적절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콜라 가격은 그대로이고 조각피자 가격만 내려가면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첫 번째 주와 비교할 때 완만해진다. 이 기울기 완만해지는 것도 이해했죠? 처음에 기울기 2였습니다. 기울기의 절대값이. 그러다 이렇게 완만해졌어요. 그래서 이걸로 변했죠? 완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여러분 이해한 거죠? 네, 여기 2에서 2'으로 바뀌는 거는 대체효과, 그 다음에 2'에서 더블 2'으로 바뀌는 건 소득효과입니다. 이런 개념과 원리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문제 만들죠? 네, 우리 이 1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 고생 많았는데요. 여기 독파 포인트는요, 결국 그래프 보고 그래프와 관련된 구성요소 관련된 개념들 이해하고 원리 이해해서 문제 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요 일련의 이 프로세스, 이 과정 방법을 여러분이 자신의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우리 상품 받으실 친구들은요. 자, 김별준 학생, 그 다음에 장별혁 학생입니다. 두 학생은 여기 안내 나온 대로 메일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고생했는데 우리 내일은요. 어려운 또 과학기술 공부를 할 겁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내일도 또 역시 잘 함께 공부할 거죠. 내일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내일도 함께 열심히 공부합시다. 여러분 안녕.